네, 오늘 저희가 발표하게 될 주제는 너랑 일하지만 널 믿지 않을 거야입니다. 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팀과 앱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린 후 앞서 말씀드린 주제로 6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점, 그리고 느낀 점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저희 팀 과열의 멤버를 소개합니다. 저희는 3명의 S군들과 1명의 J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저희와 여정을 떠나시죠. 자, 저희 앱 뮤직스팟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뮤직스팟은 여정을 떠나서 다양한 장소를 기록하는 앱입니다. 스팟을 해서 사진으로 기록할 만한 장소를 기록하고 대표하는 음악으로 그 여정을 보관하는 것이 저희 앱의 주요 기능입니다. 먼저 저희 앱은 여정을 기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정 경로는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기록되고요. 여정 도중 기억하고 싶은 장소나 풍경이 보인다면 스팟으로 사진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팟한 장소를 추후 지도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정을 마치고 스팟을 남겼다면 이제 소중한 기억을 떠올리기 쉽도록 도와줄 새로운 하나의 함께한 음악을 하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플 뮤직 구독자라면 어떤 음악인지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여정은 지도를 탐색하면서 다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여정 동안 남겼던 스팟들과 또 함께한 음악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비슷하게 감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팀 그리고 저희 앱의 소개였고요. 이제부터 저희 팀 과열이 과연 6주 동안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협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업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어려움을 느낀 부분은 팀원 간의 작업 속도였습니다. 환경의 차이, 컨디션의 차이, 이해도의 차이 등 팀원 간의 작업 속도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당연스럽게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팀원의 작업물이 당장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저희는 그 작업은 잠시 미뤄두고 다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루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행하던 작업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작업에 대한 흐름이 끊기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인원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져서 붕 뜨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목 현상을 경험하던 어느 순간 학습 스프린트 동안 학습했던 한 가지 키워드가 생각났는데요. 바로 추상화입니다. 네, 다음 대화는 실제로 저희 팀원 두 분께서 나누신 대화인데요. A님, 저희 로컬 스토리지 로직을 써야 하는데 혹시 언제쯤 끝나실까요? 저 이제 막 시작해서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추상화하셔서 프로토콜이라도 넘겨주시죠. 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10분 후에 어,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동작 여부는 두 브랜치를 머지한 후에 함께 테스트해보면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이때 저희는 아하 모먼트를 느꼈습니다. 수상화가 협업에서 유용하다는 점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아주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후로도 프로토콜을 먼저 설계하고 공유하면서 작업을 이어나갔고요. 병목 현상 없이 빠르게 핵심 기능들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앱은 모듈러 아키텍처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6주짜리 프로젝트에 무슨 모듈러 아키텍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학습적인 측면이었습니다. 학습 스프린트 동안 학습한 클린 아키텍처와 그 레이어들을 조금 더 깊게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각 레이어를 강제로 분리하기 위해 모듈러를 결정하게 됐고, 실제로 꽤 많은 고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협업 관점에서의 모듈러입니다. 모듈 구조를 잘 활용하면 협업에 있어서 이점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실제로 기대한 만큼의 이점이 있었는지 지금 시점에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패키지마다 가벼운 데모 앱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모든 패키지를 모두 디펜던시로 갖는 하나의 무거운 앱 대신 오직 하나의 피처 패키지를 갖는 가벼운 앱입니다. 빌드 타임이 당연히 더 적게 걸렸지만 저희 같은 작은 앱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뎁스가 깊은 화면을 테스트하려면 빌드할 때마다 해당 화면까지 탐색하거나 신들리 게이트를 브랜치마다 수정해줘야 했습니다. 데모 앱을 사용함으로써 이 과정을 생략하고 원하는 목 데이터를 신들리 게이트에 추가해두는 식으로 테스트도 가능해졌습니다. 또 엑스코드 프로젝트 파일 컴플리트가 사라졌는데요. 복잡하고 가독성도 좋지 않았던 엑스코드 프로젝트 파일 컴플리트 대신 스위프트 언어를 사용하는 패키지.swift 파일만 관리해주면 됐습니다. 하지만 모듈러 아키텍처를 선택한 건 꽤 단점이 크기도 했습니다. 모듈로 나뉘어진 패키지들을 연결하기 위해 라우터 혹은 코디네이터 패턴을 학습하고 적용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패턴을 학습하고 적용한다는 점은 꽤 큰 리소스를 소모해야 했고, 심지어 잘못된 설계로 인해 현재도 계산할 점들이 많이 남아있는 저희 아픈 손가락이 되었습니다. 모델들의 정의와 공유 범위에 대한 고민도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각 모듈의 독립성에 대한 강점을 살려보고자 모듈마다 별도의 모델을 정의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이들을 연결하는 코디네이터에서 타입 변환을 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살펴보니 저희 앱은 모든 피처가 거의 동일한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모듈들이 추가될 때마다 타입 변환 로직들도 함께 추가되어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구조가 확장성이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델들을 하나의 레이어로 분리하고 각 모듈들이 디펜던시를 갖도록 하는 추가적인 리팩토링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선택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팀에 들어왔을 때 백엔드 한 분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탈퇴하셔서 남은 백엔드인 저 혼자서 iOS 3명의 클라이언트를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DB 선택이 필요했고, 그래서 저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했을 때 그 데이터의 변경에 따른 스키마 수정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기간이 짧은 프로젝트다 보니까 특성상 이 부분 너무 부담이 되겠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더큐먼트 DB를 사용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몽고DB를 사용하게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부분은 실제로 음악에 대한 부분이 없는 상황에서 만든 스키마고요. 그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음악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 후에 만든 스키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이제 협업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러나 서로를 믿지 말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지켜라, 내란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iOS에서 서버가 다운됐나요? 라는 말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제가 다 테스트해보고 배포한 건데 에러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했고요. 또한 실제로 에러가 발생해서 서버가 다운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로지상 어느 부분에서 에러가 생기는지를 로그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원인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제가 테스트할 때는 당연히 정상적인 데이터만 들어오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았던 것이죠. 당연히 맞는 데이터만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당연이라는 키워드를 머릿속에서 삭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딴 그딴적인 상황에서는 무조건 에러를 반환하도록 코드를 수정했고 커스텀 데코레이터를 통해서 완벽한 데이터만을 수신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버에 다운이 없어지고 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iOS 분들의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이 부분은 백엔드 개발자로서는 당연한 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에 발생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랜섬웨어 이슈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저는 클래식 서버를 생성해서 배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았지만 루트 계정을 비밀번호로 접근해서 서버에 접속하고 있었죠. 당연하겠지만 이는 보안에 매우 취약했고 결국 랜섬웨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비트코인 요구 데이터가 생기길래 그냥 지우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다시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지워지게 됐습니다. 또한 접속 로그를 확인해 봤더니 여러 나라에서 접근을 한 것을 확인했고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접근해서 랜섬웨어에 걸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의 서버는 위험을 겪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루트 계정에 대한 접근을 완전 차단했습니다.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기존 루트 계정은 설정 파일에서 접근을 완전 차단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설정 파일에 들어가 비밀번호를 통한 접근을 완전 통제하고 SSH 키를 만들어 이 키를 통한 접근만 허용토록 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작업을 해도 데이터가 초기화되는 상황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VPC를 통한 사설 네트워크를 구축해 보안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기존의 클래식 서버를 반납하고 VPC를 통해 두 개의 서버를 개설했습니다. 하나의 서버는 프라이빗 서버넷에 위치시키고 나머지 하나는 API 통신을 위해 퍼블릭 서버넷에 위치시켰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활용하기 위해 프라이빗 서버넷에 위치한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받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때 프라이빗 서버넷은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인터넷 연결이 불가하기에 나트 게이트웨이를 따로 만들어 퍼블릭 서버넷에 위치시키고 프라이빗 서버넷 서버에 연결하여 인터넷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활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상대방을 믿지 말고 항상 그리고 자주 공유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던 멀티파트 정성 방식과 관련된 사건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이미지 등의 큰 파일을 보낼 때 안정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멀티파트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멀티파트 방식이란 용량이 큰 데이터를 함께 보낼 때 데이터를 쪼개서 보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멀티파트 방식에선 인코딩이 무조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다른 전송 방식에서는 인코딩이 필요한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저희는 네트워크 방식을 계층화하여 모두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다소 이상하게 여겨졌는지 다른 팀원이 리팩토링을 하며 아까의 엔코더를 멀티파트 기반 전송에도 반영되게끔 바꿔두었습니다. 당연히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라 서버에 전송되지 않았고 이 원인을 찾는 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다른 팀원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생각한 대로 해볼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주 그리고 많이 공유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해줬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제가 이어받아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너 그동안 많이 변했구나인데요. 저희가 매번 돌림 노래처럼 쓰는 단어가 있죠. 네, 바로 협업입니다. 저희 팀도 바로 이 협업을 해야지 하면서도 패키지 단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일단 각자가 맡은 패키지 단위로 개발을 하고 화면들을 합치자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4주차 전까지 저희가 코드가 전체가 합쳐진 브랜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시점엔 저희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지금은 합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오프라인을 모이게 됐는데 그게 바로 11월 30일 범기업 김머지 사건이 발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수많은 머지를 하면서 저희는 속이 풀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제 폭풍 머지를 한 결과 수많은 충돌을 겪었고 또 하나 고치니 하나가 또 문제인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데인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최대한 자주 그리고 작게씩이라도 완성된 부분들을 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크게 공감했고 하루에 한 번 이상 머지를 하고 그때마다 팀원들에게 틈틈이 잊지 않고 리뷰하도록 직접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물론 컴플리트는 정말 심심할 틈 없이 계속 났지만 개발이 막 중단될 정도로 많거나 혹은 뭐 잘못되게 충돌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줄게 되었고요. 그 결과 원활한 개발 과정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 부가적으로는 현재 팀원이 개발 진행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상황 공유를 통해서 고민이 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는 효과도 가졌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팀이 이번 그룹 프로젝트라는 하나의 여정을 다니면서 마주했던 경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팀 과열의 부스트 캠프에서의 여정은 이렇게 막을 내렸는데요. 저희가 겪은 6주의 경험은 내가 개발하면서 이렇게까지 깊은 고민들을 연속적으로 해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작은 것들에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로 저희 최종 발표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팀원들 간에 생각을 공유했었는데요. 지금껏 불태우면서 솔직히 얻은 경험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저희가 앞으로 불태우고 싶은 부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저희는 생각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즉, 이번 경험에서 앞으로 부스트 캠프라는 하나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더라도 계속 성장할 부분들을 떠나기 전에 미리 찾아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직 남은 저희 팀 과열이 연소시킬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앞으로도 쭉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 발표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 Q&A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